어머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생일에 도대체 왜 오세요?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초겨울의 냉기가 뼈를 파고들던 11월의 어느 늦은 저녁, 제가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현관문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젖힌 며느리 윤지혜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지혜는 완벽하게 화장을 한 얼굴과 값비싼 실크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공기를 등지고 선 녀석의 모습은 마치 이 집의 여왕이라도 되는 듯 당당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에 든 묵직한 보온병을 애써 고쳐 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생일을 맞은 며느리를 위해 새벽부터 꼬박 3시간을 푹 고아낸 미역국과 우리 손주 이하준이 제일 좋아하는 잡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생일 축하한다. 이거 미역국이라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녀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됐어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힘에 중심을 잃은 제 몸이 뒤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간신히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이 30년 넘게 제 발이 되어준 낡은 신발 한 짝이 힘없이 벗겨져 차디찬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양말만 신은 제 발바닥으로 대리석의 한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윤지혜는 그런 저를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제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럽고 냄새나는 무언가를 만졌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다시는 오지 마세요. 냄새나니까 라는 말과 함께 그 신발을 복도 저편 어두운 비상구 쪽을 향해 쓰레기처럼 힘껏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쾅! 매정한 쇳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문틈 사이로 녀석의 등 뒤에 서 있던 제 아들 이민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뒷머리를 긁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30년 넘게 정숙이네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오정숙입니다. 제 손에 박인 굳은 살과 평생 몸에 밴 김치 냄새는 제 삶의 훈장이자 제 아들을 향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남들 다 아는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오직 아들 민혁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냄새나는 반찬 가게 아들이라고 놀림받을까봐 저는 시장에서 가장 깨끗하게 가장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제 아들을 번듯하게 대학 보내고 미국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대형 건설사에 다니는 며느리 윤지혜를 데려왔을 때 저는 이제야말로 제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노년은 그저 손주 재롱이나 보며 행복하게 마무리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똑똑한 줄로만 알았던 아들 녀석이 주식 투자 실패로 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저는 평생을 모아 마련해둔 제 노후 자금과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우리가 함께 살 이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하준이도 봐주시고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빚을 갚아주던 그날 며느리 윤지혜가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제 남은 재산을 노린 악어의 눈물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합가가 시작된 바로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하준이한테 냄새 배어요.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오늘 며느리의 생일날 겪은 이 일은 제게 남은 마지막 인내심마저
완전히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0여 년간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제 기구한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굳게 닫힌 152호의 현관문은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방금 전 저를 내쫓았던 그 차가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달콤한 케이크 냄새와 고소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와 함께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케이크 진짜 맛있다. 하준아, 천천히 먹어? 할머니, 아니, 엄마가 깎아준 배 먹어야지. 제 아들 민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제 흔적을 지우기 위해 손주 앞에서 제 호칭마저 바꾸어 부르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아빠, 이거 선물 하는 손주 녀석의 해맑은 목소리와 와, 우리 아들 최고 라며 화답하는 민혁이의 과장된 웃음소리, 그리고 지혜의 높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한쪽 발은 양말 바람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다른 한쪽 발은 낡은 신발을 신은 채 묵직한 보온병을 든 제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복도 저편, 비상구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내동댕이 쳐진 제 신발 한 짝이 마치 저의 버려진 신세를 대변하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게 닫힌 문을 노려보며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제 아들 민혁이가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나와주지 않을까. 엄마, 괜찮으세요? 지혜가 오늘 좀 예민해서 그랬어요. 라며 제 손이라도 잡아주지 않을까. 아니, 하다못해 저 멀리 던져진 제 신발이라도 주워다 주지 않을까. 30년을 넘게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안에서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복도의 센서등이 달깍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제 주변은 순식간에 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캣 502호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록에서 새어나오는 파란 불빛만이 저의 비참한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다시 켜진 센서등 불빛 아래 저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분, 5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센서등은 몇 번이고 다시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저 문이 열리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혁아, 엄마야,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문 안쪽으로는 결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 민혁이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냄새나는 늙은 어미의 짓밟힌 자존심보다 아내와의 달콤한 생일 파티를 선택했다는 것을, 3억의 빚을 갚아주고 이 안락한 집을 제 손으로 마련해준 어미를 아들 녀석은 제 아내와 한패가 되어 완벽하게 버렸다는 것을, 그토록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저를 외면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동의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거웠던 눈물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아들을 향한 마지막 기대와 미련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지난 1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 내가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라며 애써 삼켰던 모든 서러움이 한순간에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불쌍한 노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양말만 신은 차가운 발을 디뎌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상구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버려진 제 신발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복의 2호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안에서는 여전히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굴러다니던 제 낡은 신발을 주워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굳게 닫힌 천복의 2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제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채웠던 뜨거운 서러움과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시베리아의 얼음 바람처럼 차갑고도 명징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품 안에서 낡은 폴더형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작고 볼품없는 기계가 저 문 안에서 저를 냄새나는 반찬가게 노인네로 취급하는 저 오만한 며느리와 어리석은 아들의 운명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압도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최 실장, 30년 전 시장 구석에서 좌절하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정숙인의 반찬을 AMH 인베스트먼트라는 거대한 성으로 함께 일궈낸 제 유일한 동지였습니다.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차갑게 노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목소리가 여기 서초동 아파트, 당장 매매권 진행시켜요. 수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 어디서 어떤 꼴로 이 전화를 걸고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에 실린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의 무게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최 실장 사이의 30년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던진 저 신발 한 짝의 대가는 고작 이 아파트 한 채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보류해왔던 MH의 상속 신탁권, 슬슬가이 너머로 최 실장의 호흡이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MH 인베스트먼트, 제 아들 이민혁, 민혁의 이니셜을 따서 지은 이름, 제가 평생을 일궈온 수천억,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오직 아들 민혁이에게 물려주기 위해 저 자신은 30년간 시장에 냄새나는 반찬가게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닫힌 문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면 동결하세요. 그리고 민혁이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수익자 지정, 상속 절차 전부 해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장님, 그 말씀은 맞아요. 내 아들 이민혁은 이제 내 상속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 입으로 뱉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법무팀에 지시하여 모든 절차를 동결시키겠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놀람 대신 오히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아들 내외에게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이 통화가 저 문 안의 세상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3억의 빚을 갚아주었을 때 며느리 지혜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의 위기를 해결해 줄 돈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신발을 천천히 신었습니다. 양말만 신었던 발에 온기가 돌아오는 듯 했지만 제 가슴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간 버튼의 붉은 불빛이 제 눈에 비쳤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반찬가게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시장 바닥에 홀로 섰던 그날의 MH 인베스트먼트의 회장 오정숙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1층에 도착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이 거대한 부는 제 피와 땀, 그리고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설령 그 상대가 제 피부치라 할지라도 저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 지혜는 저에게서 고작 신발 한 짝을 빼앗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제 아들의 미래, 그리고 제 손자의 미래까지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내던진 것입니다. 이제 저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자신들이 짓밟았던 이 늙은 어미가 누구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제 손에 들린 보온병의 미역국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저 오정숙의 복수는 이제 막 가장 차갑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1층 로비를 빠져나온 제 뺨을 11월의 밤바람이 날카롭게 스쳤습니다. 저는 방금 며느리가 집어던졌던 먼지 묻은 낡은 신발을 손에 쥔 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30년간 제 전부였던 마포시장의 퀴퀴한 백열등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손에 든 보온병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지만 제 가슴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그 어떤 온기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그 너머에서 들려오던 아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그 경멸에 찬 눈빛,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던가. 제 머릿속은 1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마포 시장의 정숙인의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버무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총각 김치 2kg만 줘요. 어머니, 깻잎 장아찌 다 떨어졌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고무장갑을 낀 손은 퉁퉁 불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한숨 돌리려던 참에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내 아들 민혁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행여나 김칫 국물이 튈까 앞치마에 손을 벅벅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쁘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모즈저, 왜 그래 민혁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니면 하준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이 순간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 나 이제 다 끝났어. 무슨 소리야? 똑똑히 말해, 이민혁.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주식 투자, 빚, 3억 원이야, 엄마, 3억 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만져본 적도 없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켜야 할 아들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아들이 제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 결혼할 때 내가, 유학 보낼 때 내가,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무슨 빚이 3억이야. 미안해, 엄마,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나 사채까지 썼어. 이번 주까지 못 갚으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아들의 절규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남은 이성을 모두 마비시켰습니다. 끊지 말고 기다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저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망하니 원룸으로 돌아와 낡은 장판 바닥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3억 원, 제 전 재산, 제가 정숙이네 반찬 주인으로 평생 모았다고 알려진 마포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제 노후, 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메이에이치 인베스트먼트의 회장 오정숙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반찬가게 주인 오정숙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최 실장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회장 오정숙이 아닌 어머니 오정숙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급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이 돈이 내 마지막 재산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3억 원이 찍힌 통장을 들고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칠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 지혜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 상가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다. 이게 엄마가 가진 전부야. 민혁이는 통장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멀차 눈물만 훔치던 며느리 지혜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제가 그땐 미처 읽지 못했던 어떤 번뜩이는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저희 때문에 지혜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다 갚아요? 어머니, 저는 그저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으며 됐다. 민혁이 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알겠어. 라며 아들을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빚을 갚고 며칠 뒤 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 빚을 갚으려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해요. 저도 일해야 하고 민혁 씨도 다시 일어서야 하고요.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그런데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혜는 말을 망설이다가 제 손을 다시 덥석 잡았습니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어떠세요? 어차피 그 상가도 대출금 갚으려면 힘드실 테고 저희도 하준이 유치원이며 제가 일일이 챙기기가 너무 벅차서요. 제 유일한 피부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였습니다. 며느리는 정확히 제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준이 좀 돌봐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대출금도 빨리 갚아드리고 평생 어머니 은혜 갚으면서 이 모시고 싶어요. 제 모시고 싶다는 그 말, 빚을 갚아줄 때는 감히 꺼내지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이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주 하준이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MH 인베스트먼트의 자금, 즉 최 실장의 도움을 받아 서초동의 그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대출금을 갚고 남은 상가 보증금과 내 마지막 남은 돈을 다 합쳐서 지인 최 실장의 도움으로 겨우 싼 값에 마련한 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집은 그래도 내 마지막 남은 재산이니 내 명의로 해두어야겠다. 며느리 지혜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요? 어머니 집에서 저희가 얹혀 사는 거죠. 라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제 전 재산을 바쳐 빚을 갚아주고 제 명의의 집에 제 손으로 직접 며느리와 아들을 들였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며 그 지옥 같은 합가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초동의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이사한 첫 몇 달은 제 인생에서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꿈결 같은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68년 평생 처음으로 제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제게 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준이만 봐주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라며 저를 극진히 챙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시장에 나가는 대신 아침이면 제 손주 하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하준이는 언제나 할머니표 계란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말이요. 라며 제 목을 와락 끌어안곤 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손주 녀석이 돌아올 시간만 기다렸다가 녀석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지혜가 퇴근하고 돌아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것. 그것은 제가 30여 년간 시장 바닥을 구르며 그토록 갈망해왔던 바로 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MH 인베스트먼트의 회장 오정숙이라는 무거운 갑옷은 잠시 잊고 그저 하준이 할머니, 민혁이 엄말로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얇은 살얼음판처럼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합가를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오랜만에 제 가게가 궁금해 마포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어도 최 실장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었지만 제게 정숙이네 반찬은 단순한 위장 신분이 아니라 제 삶의 뿌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가게에 들러 땀 흘려 일하는 상인들과 막걸리도 한 잔 나누고 남은 반찬거리들을 싸들고 서초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하던 며느리 지혜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일어나 거실 창문은 다 열어젖히고 공기청정기를 터보 모드로 작동시켰습니다. 지혜야, 날도 추운데 웬 환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공기가 좀 탁한 것 같아서요.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가져온 갓 담근 파김치를 식탁에 올렸을 때 지혜는 젓가락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며느리는 어김없이 창문을 열었고 제가 앉았던 소파 자리에는 보란듯이 섬유 탈취제를 뿌려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앞으로 시장 가실 때는 이 옷 입고 가지 마시고 혹시 다녀오시더라도 현관에서 바로 욕실로 들어가서 씻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준이가 기관지가 약해서요. 며칠 뒤 지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시장 냄새.
녀석은 그 말을 직접적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녀석의 모든 행동과 말투는 제 몸에 밴 30년 세월의 냄새를 더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에서는 김치 냄새, 젓갈 냄새,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냄새였지만 며느리에게는 이 서초동 고급 아파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천박한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 내가 조금 더 조심하면 되지. 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애써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장에 갈 때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을 현관 밖 복도에 둘 정도로 철저히 분리했고 집에 돌아오면 마치 죄인처럼 뒷문으로 들어가 욕실에서 30분 넘게 몸을 씻어낸 후에야 거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지워가며 순응한 지 몇 달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며 직장 상사들을 집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본부장님 오시는데 어머니 음식 솜씨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저 기 좀 살려주세요. 녀석은 모처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최고급 한우로 갈비찜을 재우고 정성껏 잡채와 전을 준비했습니다. 약속 당일 모든 음식이 완벽하게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지혜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본부장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그냥 하준이 봐주시면서 저희랑 같이 사신다고만 아시죠? 녀석은 시장 반찬 가게라는 말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들 내외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체면이 중요하지. 나는 괜찮아. 저녁 7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2명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혜의 본부장과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 씨 어머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저녁을 영광입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본부장이 지혜에게 가벼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근데 지혜 씨, 어머님은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음식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신데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 민혁이 녀석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저희 어머니요? 그냥 예전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네, 건물 관리, 뭐 그런 거 하셨어요? 며느리 지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제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장사해온 제 삶을, 제 땀과 눈물이 서린 그 세월을 며느리 녀석은 손님들 앞에서 고작 건물 관리일 따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치 부끄러운 비밀이라도 되는 듯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쩐지 손끝이 야무셔서 하하. 본부장은 별 뜻 없이 웃어 넘겼지만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얇은 문 너머로 지혜가 다급하게 변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예, 그냥 저희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며느리는 저를 가사도우미로 건물관리인으로 그렇게 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마련한 이 집에서 저는 그렇게 짐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건물 관리일,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며느리 윤지혜가 내뱉은 그 말들이 마치 독가시처럼 제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지켜온 자부심이 아들 녀석의 아내 입에서 그렇게 쉽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나간 제게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어제 피곤하셨나 봐요? 일찍 주무시던데 본부장님이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었다고 난리셨어요. 뻔뻔하게 웃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야, 너 어젯밤에 손님들한테 나를 뭐라고 소개한 게냐? 제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녀석은 귀찮다는 듯이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제게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건물 관리일 했다고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 아? 그거요. 지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그럼 시장에서 반찬 파신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려요. 어머니, 저 이 프로젝트에 제 사활이 걸렸어요. 본부장님이 저희 집안 배경까지 다 보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저희 시어머니 시장에서 김치 파세요. 라고 어떻게 말해요? 녀석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듯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니 시장 냄새 때문에 회사 사람들 집에 부르는 거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아세요? 어제도 손님들 가시고 나서 거실에 밴 냄새 빼느라 고생했어요. 저도 어머니 체면 생각해서 최대한 둘러댄 거잖아요. 녀석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제 체면을 생각해서 저를 건물 관리인으로 만들었다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나오던 아들 민혁이가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지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냥 좀 넘어가죠. 지혜가 요즘 회사 일로 얼마나 힘든데 아들 녀석은 또다시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제 아들과 며느리가 한통속이 되어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며느리 지혜는 더 이상 저를 시어머니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듯 녀석의 행동은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현관에서 바로 욕실로 가시라고요. 왜 자꾸 거실로 오셔서 냄새 피우세요? 마포 시장에서 잠시 가게를 둘러보고 온 제게 녀석은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30년 된 제 몸에 밴 그 냄새는 며느리에게는 역겨운 악취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처럼 욕실로 기어들어가 몸을 씻고 나오자 녀석은 이미 제가 지나온 현관과 복도 바닥을 소독용 알코올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손주 하준이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그 순간조차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찌개 너무 짜네요. 저희 요즘 저염식해요. 녀석은 숟가락으로 국물만 한번 휘젓더니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금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또 왜 이렇게 싱거워요?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다음 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 냄새. 어머니, 된장 어디 거 쓰세요? 왜 이렇게 퀴퀴해요? 제가 평생 써온 시장에서 가장 좋은 콩으로 직접 메주를 쑤어 담근 그 된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맘 먹고 민혁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소갈비찜을 했습니다. 하준이도 분명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지혜는 갈비찜을 보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또 고기예요? 저번 주에도 고기 아니었어요? 이거 기름기 좀 보세요. 느끼해서 못 먹겠네. 녀석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시리얼을 찬장에서 꺼냈습니다. 됐어요. 전 그냥 시리얼 먹을래요. 어머니 음식은 저희 입맛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3억의 빚을 갚아주고 합가를 제안할 때 어머니 음식 솜씨 최고예요. 평생 먹고 싶어요. 라며 눈물 짓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밖에서 혼자 해결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차린 식탁에는 저와 손주 하준이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아들 민혁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지혜야, 혹시 너희 둘째 계획은 없니? 하준이도 동생 있으면 좋아할 텐데. 제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지혜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녀석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준이 혼자면 외로울까봐 어머니가 저희 부부관계까지 간섭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둘째를 갖든 말든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 일도 바빠 죽겠는데 애는 어머니가 낳아주실 거예요? 날카로운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저 손주 하나 더 보고 싶은 시어머니의 평범한 바람이 며느리에게는 간섭비자 오지랖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언을 했구나. 저는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돌아선 채였습니다. 됐어요. 입맛 없네. 녀석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끓인 아무도 먹지 않는 그 뜨거운 찌개를 바라보며 이 집에서 제 존재 가치가 이 찌개만도 못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윤지혜가 부부관계 간섭이라는 말을 내뱉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 그날 밤, 저는 차마 식탁을 치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것보다 더한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온갖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며 겪었던 그 어떤 모욕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 녀석의 아내, 제 손주 녀석의 어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찌개를 냄비째 들어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하수구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 민혁이 녀석을 기다렸습니다. 녀석은 며느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뒤 한참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두 사람의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내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자정이 넘어 민혁이가 화장실에 가려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녀석을 불렀습니다. 민혁, 제 목소리에 녀석의 어깨가 흠칫 떨리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엄마, 앉았어. 민혁아, 너도 들었지. 아까 네 아내가 네 어미한테 한 말, 너 다 들었잖니. 제 목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제발, 내가 지혜 혼내줬어. 엄마, 걔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들이켜며 제게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더 이해하라는 게냐.
아니, 내 말은 엄마도 솔직히 좀 심했잖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대놓고 둘째 얘기를 해? 지혜가 안 그래도 노산이라고 스트레스 받는데 3억의 빚을 졌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녀석은 완벽하게 제 아내의 대변인이 되어 오히려 저를 눈치 없는 시어머니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어미가 냄새가 난다, 음식이 짜다, 맵다,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내 빚 갚아주고 이 집까지 해와서 그런 취급까지 받아야겠니? 넌 아무렇지도 않아? 걔가 네 엄마한테 저러는데 저는 끝내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늘 제 앞에서 기죽어 있던 아들 녀석이 처음으로 제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냥 좀 참아주면 안 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엄마가 빚 갚아준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지혜한테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 주면 나 이 결혼 유지하기 힘들어. 엄마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지금 그러자는 것.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 집, 내 집이다. 미녀가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내가 네 빚 갚아주고 그게 뭐가 중요해. 명의만 그렇지 사실상 우리 거잖아.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물려줄 거 아니었어? 녀석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무튼 그만 좀 해 엄마.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리고 내일 지혜한테 사과해. 엄마가 먼저 부부관계 얘기 꺼내서 잘못한 거니까. 녀석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아들, 내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 민혁이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3억의 빚을 갚아준 고마운 엄마와 앞으로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줄 능력 있는 아내 사이에서 명확하게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녀석에게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아들 민혁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얻은 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어머니, 하준이 방에도 냄새 배니까 거실에 나와 계시지 말고 방에만 계세요. 녀석은 제게 방문을 닫고 지내라는 감금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공간은 이 넓은 아파트에서 가장 작고 해가 들지 않는 원래는 창고로 쓰려던 북쪽의 작은 방뿐이었습니다. 식사도 방에서 따로 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저를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는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저는 제 방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누룽지나 찬밥을 물에 말아 삼켜야 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세 사람의 단란한 웃음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던 것은 제 손주 하준이었습니다. 녀석은 엄마 몰래 제 방으로 숨어들어와 제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방에 가지 말랬는데 할머니표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저는 그 작은 온기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하준이, 할머니가 나중에 꼭 해줄게.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마지막 행복마저 제게서 잔인하게 빼앗아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준이가 제 방에서 저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을 때 밖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하준, 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이리 안 와. 지혜는 방문을 벌컥 열고 제 품에 안겨 있는 하준이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하준, 너 미쳤어. 엄마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말랬지. 그 냄새 다 밴단 말이야.
녀석은 하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복도로 내동댕이 치듯 끌고 갔습니다. 왜 그랬어? 엄마가 할머니랑 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쳐나가 며느리를 막아섰습니다. 지혜야, 왜 이래? 애한테 왜 그래? 내가 오라고 했어. 비키세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애한테 그 시장 냄새 뵐까봐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 태준아, 똑똑히 들어. 할머니는 들어온 시장에서 일해서 냄새 나는 거야. 태준이도 냄새 나면 유치원 친구들이 놀린다. 다시는 할머니랑 놀지 마. 알았어? 녀석은 어린 손주 녀석에게 제 존재가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존재라고 대놓고 주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게 가장 끔찍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방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하준이가 방문 틈으로 저를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을 급히 닦고 녀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준아, 이리 와. 할머니한테 와. 우리 강아지. 하지만 하준이는 늘 제게 달려오던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손을 한 번, 그리고 거실에서 자신을 감시하듯 쳐다보고 있는 엄마 윤지혜를 한 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준아, 그때 녀석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싫어. 할머니 냄새나. 엄마가 할머니랑 놀지 말랬어. 하준이는 제 손을 피하듯 뒷걸음질 치더니 그대로 거실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는 허공에 멈춰버린 제 손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은 저를 연쳐 사는 짐 취급했고 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주는 저를 냄새나는 더러운 존재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제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보, 나 저 냄새나는 노인네랑 더는 못 살겠어. 당장 내보내.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 아들 민혁이의 대답은 제 남은 숨통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일 말할게.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일 말할게.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제 어미를 내쫓겠다고 약속하던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내일이 오지 않기를,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어김없이 며느리 지혜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 토스트 굽는 냄새, 그리고 손주 하준이를 깨우는 앙칼진 목소리. 이하준, 늦었어. 빨리 일어나. 유치원 버스 놓칠라. 어제 저를 냄새나는 더러운 존재로 만들었던 그 일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 문고리를 잡은 채 차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 밖은 제 집이었지만 저에게는 사형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집을 나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먹다 남긴 시리얼 그릇과 커피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어젯밤 제 어미를 내쫓기로 모의한 흔적 따위는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릇들을 치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말한다던 아들 녀석은 제 얼굴을 볼 용기조차 없어 도망치듯 출근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제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 것이 왔구나.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이 불편한 대화를 위해 아이를 다른 곳, 아마도 친정에 맡긴 모양이었습니다. 치밀하고 잔인한 녀석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세요. 아들 민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지혜가 마치 저를 심판하러 온 재판관처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민혁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녀석은 제 방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며 마치 이 방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제 하준이 일 말이에요. 보셨죠? 애가 어머니 냄새 맡고는 할머니 싫다고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저 어제 충격받았어요. 애 정서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녀석은 어제 자신이 아이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모든 책임을 제 냄새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도 이 집 솔직히 불편하시잖아요. 저희 눈치 보느라 방에만 계시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 민혁이 녀석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당신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 한마디만 해주기를. 저는 마지막까지 바라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시선을 애써 외면하다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지혜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엄마도 여기가 편하진 않잖아. 우리도 솔직히 좀 눈치 보이고 하준이도 그렇고. 녀석은 말을 더듬었지만 그 뜻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달알라 3억의 빚을 갚아주고 이 집을 마련해주고 1년간 냄새나는 짐짝 취급을 견뎌온 어미에게 아들 녀석은 기어이 나가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저희가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영보 포시장 근처가 편하시죠? 거기가 어머니 사시던 동네니까 제일 편하실 거예요. 녀석은 마치 저에게 큰 호의라도 베푸는 듯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냄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도 어머니도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그리고 제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1년 전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라며 눈물 짓던 며느리의 얼굴과 엄마, 고마워. 평생 잘할게 아라며 제 손을 잡던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지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빨리 알아볼게요. 요즘 마포 쪽에 됐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집은 녀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옆에 서 있던 아들 녀석의 팔을 툭 쳤습니다. 민혁이는 그제야 마치 큰 짐이라도 벗어던진 사람처럼 그래 엄마 천천히 알아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줄은 몰랐다는 안도감과 희열이 뒤섞인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3일간 그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이미 이 집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났고 저녁이면 맛있는 배달 음식 냄새가 제 방문 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1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철 지난 옷 몇 벌과 낡은 속옷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고급 가구와 가전제품은 제가 어머니 오정숙의 이름으로 사들인 것이었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 30년 지기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마포시장 근처에 조용한 원룸 하나만 빨리 좀 알아봐줘요. 최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바로 입주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작은 용달차 한 대를 불렀습니다. 제 모든 짐은 이삿짐 박스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나가기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주 하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치원에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며느리의 잔인한 배려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마치 안타깝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마지막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미녀가, 하준이, 밥은 잘 챙겨 먹어라. 며느리 지혜의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제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모정이었습니다. 엄마, 잘 가. 아들 민혁이가 끝내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년 전 희망을 안고 올랐던 이 엘리베이터를 오늘은 짐 2박스와 함께 쫓겨나듯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제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정숙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리고 회장 오정숙의 부활을 알리는 차가운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한 저는 용달차에 짐을 싣고 망설임 없이 그 지옥 같은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용달차는 저를 마포시장 한복판 낡은 다세대 주택 건물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제 방, 10평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급하게 청소를 해둔 덕에 먼지는 없었지만 1년간 사람의 온기가 끊긴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싸늘한 한기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서초동의 그 넓고 화려한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지혜가 이 모습을 봤다면 역시 어머니는 이런 곳이 어울려요 라며 비웃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이삿짐 박스 2개를 방 한가운데 내려놓고 낡은 장판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숙이네 반찬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제 피와 땀이 서린 곳, 그리고 제 거대한 제국을 가려준 완벽한 위장막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3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9의 나이에 보험 설계사였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날을 말입니다. 손에는 갓 돌이 지난 아들 민혁이가 들려 있었고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젖먹이 아들을 업고 그 돈을 털어 마포시장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숙이네 반찬, 그것이 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2시까지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제 몸에서는 며느리 지혜가 그토록 경멸에 마지 않는 젓갈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찬 가게만으로는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때 제 눈에 시장 상인들의 고단한 삶이 들어왔습니다. 자식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야채가게 박 사장, 은행 대출이 막혀 가게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과일가게 최 씨, 그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고 사채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30년간 겪었던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모으고 아껴서 제 목숨줄과도 같은 돈을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착한 이자로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보다 빠르고 사채보다 정직하게. 그것이 제 철칙이었습니다. 박 사장, 이거 써요. 이자는 나중에 장사 잘 돼서 갚을 수 있을 때 그때 줘요. 오 사장, 이게 무슨,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대신 저 구석에 안 쓰는 창고 있지. 그거 나한테 담보로 넘겨요. 100만 원짜리지만 내가 300만 원으로 쳐줄게. 나중에 돈 갚으면 다시 찾아가면 되지. 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상인들의 가게나 창고를 담보로 잡을 때 저는 결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게 후려쳐서 빼앗는 사채업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넉넉하게 쳐주며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장 망하게 생긴 상인들에게 500만 원짜리 담보를 1000만 원으로 쳐주는 저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은 원한 대신 제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마포시장의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는 동안 제 손에는 마포시장 일대의 수십 개가 넘는 점포와 창고들의 문서가 쌓여갔습니다. 겉보기에는 낡고 볼품없는 자산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제 신용의 증표였습니다. 몇 년 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관으로 일하던 날카로운 눈빛의 최 실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나왔다가 제가 상인들과 맺고 있는 이 독특한 채권담보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장부를 보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장님, 사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건 단순한 반찬 장사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상생 금융입니다. 그는 제게서 거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 신뢰를 자본으로 만드시지요. 최 실장은 재단을 그만두고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제가 20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담보 자산들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인의 반찬은 여전히 새벽 4시에 문을 열었지만 가게 안쪽의 작은 골방에서는 마포지역투자조합비라는 이름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은행에서 외면받는 지역 중소기업들과 가능성 있는 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로 모두가 쓰러져 나갈 때 저희는 오히려 시장 상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신용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재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제가 20년간 담보로 받아두었던 마포시장 일대의 그 낡은 점포와 창고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해버렸습니다. 100만 원에 받았던 창고 부지가 10억 원이 되었고 500만 원에 받았던 점포가 5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 되었습니다. 제 자산은 하룻밤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들 민혁이를 유학 보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우리 엄마가 반찬 가게로 돈 좀 버셨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녀석이 유학을 가 있는 4년 동안 저와 최 실장은 지역투자조합을 정식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AMH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AMH 이니셜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이 거대한 제국을 오직 아들 민혁이에게 물려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존재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MH 인베스트먼트의 대외적인 회장은 김영수라는 가명의 최 실장이었고, 저는 그저 정숙인의 반찬 사장, 그리고 회장님의 마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남았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귀국한 아들이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가 코인 투자에 손을 대고 3억의 빚을 졌을 때도 저는 MH 인베스트먼트의 회장 오정숙이 아닌 반찬가게 엄마 오정숙으로 녀석을 대했습니다. 3억 원. 제게는 하루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푼돈이었습니다. 서초동의 그 아파트, 제게는 수백 채의 부동산 중 하나에 불과한 그야말로 먼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오정숙을 연기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상가를 담보로 잡는 척했고, 제 마지막 남은 돈을 긁어 모아 겨우 아파트를 사는 척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연극이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원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 아파트마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며 저를 냄새나는 짐짝 취급하며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저는 마포의 10평짜리 원룸 바닥에 앉아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김치를 버무려 퉁퉁 붓고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그토록 경멸했던 냄새나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수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MH 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제 낡은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최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낸 저는 이삿짐 박스 2개를 풀지도 않은 채 3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제 낡은 원룸은 더 이상 초라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장 오정숙의 새로운 전쟁을 위한 완벽한 커맨드 센터였습니다. 제가 서초동 아파트에서 쫓겨나 마포 원룸으로 돌아온 지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일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정숙인의 반찬 가게의 문을 열었습니다. 퉁퉁 부른 손으로 김치를 버무리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육개장을 끓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아이고, 오 사장,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들 내외랑 싸웠어. 라며 걱정 어린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그저 아닙니다. 그냥 늙으니까 잠이 없어져서요. 라며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냄새나는 반찬 가게의 평범한 주인이 강남 테헤랄로의 40층 빌딩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자금줄을 틀어준 AMH 인베스트먼트의 숨겨진 회장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들 민혁이나 며느리 지혜에게서는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안락한 서초동 아파트에서 냄새나는 늙은 짐짝이 사라진 해방감을 만끽하며 행복해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평화가 사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이 바로 저 오정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전 저는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가게 안을 고소하게 채우고 있을 때 가게 안쪽 골방에 숨겨둔 제 진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건이 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드디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대한건설 윤지혜 과장 측에서 어제부로 저희 측에 공식적으로 은성병원 재개발 PF 투자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규모는 총 1,000억 원, 저희 쪽에 요청한 투자금은 400억 원입니다. 은성병원 재개발 제 며느리 윤지혜가 자신의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제가 처음부터 설계한 거대한 판이었습니다. 제가 원룸으로 쫓겨난 바로 다음 날, 저는 최 실장을 통해 은성병원 이사장 측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의 MEH 인베스트먼트가 재개발 사업의 유일한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파격적인 조건과 함께였습니다. 병원 이사장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MEH가 가진 막강한 자금력과 신뢰도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제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업의 모든 실무 협상은 반드시 대한건설의 윤지혜 과장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윤지혜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따내고 싶어 했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사실은 자신이 냄새난다며 내쫓은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그리고 병원 이사장이 AMH 인베스트먼트만을 유일한 투자사로 지정한 것이 사실은 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녀석은 아마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능력으로 따낸 절호의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잘 됐군요. 그럼 바로 승인해 줄까요? 제가 묻자 최 실장이 웃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지시대로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해야지요. 그날부터 윤지혜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녀석은 대한건설기획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보냈지만 AMH 인베스트먼트계 기획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윤지혜 과장님, 제안서는 잘 받았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지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 검토는 어떻게, 혹시, 네. 아직 상부 보고 라인에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이라 조금 더 기다려 주시죠. 2주가 지났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저희도 일정이란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저희 회장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서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마포의 작은 원룸에서 최 실장의 실시간 보고를 통해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제게 며느리 윤지혜가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세히 브리핑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윤지혜 과장 회사에서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진 모양입니다. 본부장에게 내가 MH 라인 뚫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냐 하며 매일같이 깨지고 있답니다. 그래요? 어쩌나. 자기가 건물관리인이라고 무시하던 노인네가 그 MH의 진짜 주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 더 몰아붙이세요. 최 실장, 벼랑 끝까지 3주가 지났습니다. 윤지혜의 목소리는 이제 절박함을 넘어 거의 울먹임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 담당자분이라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장님 방침상 결제 전 실무 미팅은 불가합니다. 그럼 거절하시는 건가요? 거절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아닙니다. 거절은 아닙니다. 그저 최전 검토 중입니다. 최전 검토 중입니다. 어적은 다른 투자사를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병원 이사장이 AMH 인베스트먼트만을 콕 집어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실무자인 윤지혜가 뒤집어 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한편 서초동 아파트의 상황도 제 귀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고용한 사람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윤지혜는 매일 밤 남편인 민혁이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내가 지금 회사에서 못 빠지게 구르는데 집에서 이력서 하나 제대로 안 넣고 뭐 하고 있어. 나도 알아보고 있잖아. 알아보고 뭘 알아봐. 당신이 코인으로 날려먹은 그 3억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두 사람은 매일같이 돈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혁이 녀석은 어머니에게 연처 산다고 큰소리 쳤던 그 기계는 온데간데 없이 능력 있는 아내 앞에서 기생충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주차가 되는 금요일 오후 대한건설에서 윤지혜에게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윤 과장, 오늘까지 MH에서 투자 확답 못 받아내면 이 프로젝트 다른 팀으로 넘기고 윤 과장은 지방 현장으로 발령 낼 줄 알아. 그 보고를 받은 저는 비로소 김치전을 뒤집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되었구나. 저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대한건설 윤지혜 과장에게 전화하세요. 네, 회장님. 뭐라고 전할까요? 우리 회장님께서 그동안 검토가 늦어져 죄송하다고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 본사 40층 회장실에서 직접 뵙고 사과와 함께 투자를 논의하고 싶다고 전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가장 정중하게 모시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윤지혜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았다고, 아니 로켓에 올라탔다고 생각했겠지요. MH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이 일개 과장인 자신을 직접 만나 사과까지 하겠다니 녀석은 아마 내일 입고 갈 가장 비싼 옷을 고르고 제 남편 민혁이 앞에서 보란듯이 큰 소리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봤지? 이게 내 능력이야. 나면서 말입니다. 저는 마포의 낡은 원룸에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지혜야, 마음껏 기뻐해 두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오늘까지일 테니까. 다음날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강남 테헤라노 한복판에 우뚝 솟은 40층짜리 MH 인베스트먼트 본사 빌딩 앞에 며느리 윤지혜가 섰습니다. 녀석은 어젯밤 회장 비서실로부터 회장님께서 직접 뵙는다는 전화를 받고 아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녀석은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마치 전투복처럼 단단해 보이는 명품 트위드 투피스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1,000억 원짜리 프로젝트 제안서가 든 가죽 서류 가방을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는 지난 3주간의 초조함과 절망감은 온데간데 없고 드디어 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오만함과 흥분만이 가득했습니다. 메이 H 회장, 그 대단한 사람이 일개 과장인 나를 직접 만나? 녀석은 분명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승진은 물론이고 이민혁, 그 무능한 인간 앞에서도 평생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어. 녀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1층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그리고 로비 중앙에서 고요하게 물을 뿜어내는 거대한 설치 미술품. 녀석은 그 압도적인 부후의 기운에 주눅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곳에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거세게 뛰었을 것입니다. 대한건설 윤지혜 과장입니다. 10시에 회장님과 약속이 네 윤지혜 과장님 확인되었습니다. 저쪽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40층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사무적인 응대마저도 녀석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40층 회장 전용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융단이 깔린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복도 끝 거대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이중문 앞에 최 실장이 비서실장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인상은 사라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에 냉철한 안경을 쓴 그는 며느리 지혜를 가볍게 훑어보았습니다. 윤지혜 과장님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혜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묵직한 이중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녀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그 방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방은 녀석이 상상했던 그 어떤 회장실보다도 거대했습니다. 방의 3면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 전체가 발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할 것이 분명한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마호가니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뒤가 아닌 서울 시내를 등지고 선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회장님, 윤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그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윤지혜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녀석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찢어질 듯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1000억 원짜리 제안서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포시장에서 냄새나는 김치를 버무리던 자신이 더럽다며 모욕하고 냄새난다며 내쫓았던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오정숙이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알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스웨터와 몸빼 바지 대신 녀석이 입은 트위드 재킷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요하고 기품 있는 완벽한 실루엣의 다크 네이비 실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퉁퉁 붓고 굳은 살이 박였던 그 손목에는 이 빌딩의 가격을 가늠케 하는 얇고 고전적인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희끗희끗하던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그 어떤 재벌 총수보다도 더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이게 무슨. 며느리 지혜는 뒷걸음질 치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쳤나? 그런 며느리를 향해 오정숙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 회장 오정숙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금빛 명패를 손끝으로 가볍게 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낯선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걸걸한 목소리가 아닌 수천억을 움직이는 기업가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시죠. 윤지혜 과장. 그 목소리에 녀석은 마치 전기라도 맞은 듯 움찔하며 일어섰습니다. 윤 과장. 지금 공과 사를 구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네. 이 자리에 윤 과장이 찾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회장석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예. 그리고 녀석이 떨어뜨린 서류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제안서 주우셔야죠. 발표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지혜는 허둥지둥 바닥에 엎드려 제안서를 주워 들었습니다. 녀석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MH가 눈치가 빠르시군요. 제가 녀석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들, 이민혁. 그 녀석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회사. 맞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지혜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셨습니다. 3억, 서초동 아파트. 그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제국의 회장인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연극에 불과한 푼돈이었음을 녀석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녀석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제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작은 녀석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시죠. 저는 녀석의 애원을 차갑게 잘랐습니다. 저는 윤 과장의 사과를 받으려고 이 귀한 토요일 오전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은성병원 재개발건에 대한 저희 측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부른 겁니다. 그 말에 젤썩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프로젝트는 저는 서울 시내를 발 아래 두고 녀석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윤 과장, 우리 AMH 인베스트먼트는 30년간 단 하나의 경영 철학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않는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고전이에 3억의 빚을 갚아주고 살 집을 마련해 준 사람을 냄새 난다고 모욕하고 더럽다며 신발짝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녀석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30년 세월을 바친 한 사람의 직업을 건물 관리인, 가사 도우미 따위로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7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제 할머니를 더러운 존재로 세뇌시키기까지 했지요. 회장님, 그건 오해. 제가 돌아섰습니다. 제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 1,000억 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다고 윤 과장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실장, 들어오세요. 네, 회장님. 최 과장 건설 윤지혜 과장, 1,000억 원 규모 은성병원 재개발 PF리 건 공식적으로 투자 거절합니다. 네, 잠깐만요. 회장님. 우리 MH는 사람을 잃은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품격 없는 사람에게는 단돈 10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제 아들 민혁이가 땀에 젖은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아마 아내인 지혜가 IMH 회장을 만난다며 잔뜩 들떠나가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의 위치 추적이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지혜야, 너 여긴, 엄마. 민혁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녀석의 눈은 며느리 지혜가 그랬던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엄마가 왜, 오랜만이군요. 이민혁 씨,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메이치가 내 이름. 녀석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억 빚 때문에 죽겠다고 울부짖었을 때 어머니가 연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얹혀 산다고 구박했던 그 어머니가 이 빌딩에,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럼 3억, 그 3억은 엄마한테. 그래, 제가 녀석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녀석 한 달 용돈이었지. 그 말에 민혁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녀석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고작 냄새나는 늙은 어미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무릎 꿇린 며느리와 주저앉은 아들 녀석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통보할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안락하게 살고 있는 그 서초동 아파트, 두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제가 한 달 전 그 집에서 쫓겨나던 바로 그날 매매를 지시했다고 분명히 전했을 텐데요. 이미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입주해야 하니 딱 2주 들이지요. 2주 안에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만약 버틴다면 그땐 내 아들이고 며느리고 없습니다. 즉시 명도 소송 진행하고 불법 점유로 형사 고발까지 들어갈 겁니다. 회장님, 잘못했어요. 어머니, 며느리 지혜가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옆에 서 있던 최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손님들, 시끄럽네? 당장 배웅해 드리세요. 최 실장은 즉시 보안 요원들을 호출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민혁 씨,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며느리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치며 절규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아들 민혁이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엄마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울부짖는 며느리와 넋이 나간 아들을 마치 짐짝처럼 질질 끌고 40층 회장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캥 하고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1,000억 원짜리 제안서가 널브러진 바닥을 한번 내려다본 뒤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 아래 서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복수, 아니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MEH 인베스트먼트 40층 회장실에서 며느리 윤지혜와 아들 이민혁이 짐짝처럼 끌려나간 지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제 작은 원룸 창가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넉 달간 제 일상은 단 하루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 마포시장의 정숙이네 반찬 가게 문을 열었고 냄새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땀 흘려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제 정체가 시장 바닥에 알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은성병원 재개발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서초동 아파트의 명도 소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오 사장님, 아니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30년 지기 옆집 떡집 사장님은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편하게 하세요. 저 그냥 정숙이네 반찬 사장 오정숙입니다. 저는 넉살 좋게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불쌍하게 혼자 아들 키운 반찬가게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넉 달간 며느리와 아들 녀석의 소식을 굳이 찾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매주 한 번씩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두 사람의 몰락에 대해 덤덤하게 보고해 왔습니다. 회장님, 윤지혜 씨는 대한건설에서 공식적으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1,0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그것도 투자사 회장의 분노를 사서 무산시킨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업계의 소문이 다 퍼져서 다른 대형 건설사에는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건물 관리인이라던 녀석의 말이 떠올라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본인이 진짜 사무실 관리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이민혁 씨는 여전히 이렇다 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치 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진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미 제가 법무팀을 통해 상속 자격 박탈 및 모든 금융 지원 중단을 공증까지 해버린 마당이었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때 자신이 살았던 서초동 일대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을 아들 녀석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두 사람 서초동 아파트에서는 2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현재는 관악구 신림동에 해가 들지 않는 단지하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월세가 석 달째 밀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내 30년의 한이 풀릴까? 그것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행이 기드부력한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4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가게 앞 평상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가게 앞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넉 달 만에 보는 며느리 윤지혜와 아들 이민혁이었습니다. 서초동에서 보았던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지혜는 싸구려 면 티셔츠에 머리는 질끈 묶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핏기 없이 누렇게 떠 있었고 손톱은 관리가 안 되어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혁이 녀석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에 헬쑥해진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두 사람은 마치 지옥에서 막 기어 나온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가게 앞에 다른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오 사장 아들 내외 아냐? 이런 일에? 올 좀 봐. 저는 묵묵히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 가게 앞 젓갈 냄새와 김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바닥에 망설이더니 이내 철푸덕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연것은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윤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윤석은 흙먼지가 가득한 시장 바닥에 이마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윤지여도 따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제가 정말 눈이 멀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제가 감히 이윤석은 자신의 뺨을 스스로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나와 이 기괴한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린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 월세가 밀려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민혁 씨 배달하다가 다리까지 다쳤는데 병원 갈 돈도 없어요. 어머니, 제발. 며느리 지혜는 결국 용서가 아닌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40년 가까이 억눌러 왔던 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년이 감히 저는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이 냄새나는 시장 바닥에 그 더러운 무릎을 꿇어? 어머니, 이 냄새. 저는 제 옷에 밴
김치 냄새를 킁킁 맡고는 녀석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렇게 역겹다고 더럽다고 했던 그 시장 냄새 말이다. 이 냄새가 네 서방 3억 빚을 갚아줬고 내년이 살던 그 서초동 아파트를 사준 냄새다. 제 고함에 며느리의 어깨가 공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녀석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이민혁, 네 어미가 이 냄새나는 돈으로 열을 어떻게 키웠는지 네가 정녕 잊었더냐. 내 놈이 나한테 얹혀 산다고 했지. 네 어미더러 방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지. 네 아내가 네 어미 신발짝을 집어 던지고 건물 관리인 취급을 할 때 너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느냔 말이다.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무릎 꿇는 이유가 진정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쳐서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넋이 나간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절대 아니지. 너희들은 가난하고 냄새나는 반찬가게 시어머니에게는 사과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 그저 돈 많은 MH 회장님의 자비가 필요해서 이 추잡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아닙니다. 어머니, 정말 닥쳐라. 저는 녀석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년이 내 생일날 내 어깨를 밀치며 내 생일에 도대체 왜 오셨어요? 라고 악을 쓰던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이 미역국 한 통 때문에 너희에게 그토록 멸시받고 쫓겨나야 했더냐. 너희들이 인간이냐. 저는 제 가게로 들어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두 녀석의 면전에 그 돈을 던졌습니다. 이거 주워 가거라. 어머니,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마지막 돈이다. 내 놈들을 키우고 내 놈들 빚을 갚아준 내 평생의 값이 고작 이 5만 원이다. 며느리 윤지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녀석은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1,0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논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녀석은 떨리는 손으로 흙먼지가 묻은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녀석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거 들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이 시장 바닥에 내 놈들의 그 더러운 얼굴 비추지 마라. 다음에 또다시 내 눈에 띄면 그땐 최 실장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 두 놈을 이 젓갈통에 처박아 버릴 줄 알아라. 알겠느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쥔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 시장 사람들의 경멸 어린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제 몸에 밴 이 짙은 김치 냄새를 맡으며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지혜가 흙먼지 묻은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고 도망치듯 사라진 그날 오후 마포 시장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상인들은 그 누구도 제게 쉽사리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보살 같았던 오 사장이 회장님이라는 정체보다 더 무서운 한해 서린 어미의 얼굴로 절규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흙바닥에 나뒹굴던 젓갈통을 묵묵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치마에 손을 닦고 다시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일 보세요. 장사해야죠? 제 덤덤한 목소리에 멈춰있던 시장은 그제야 다시 천천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 하나가 그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과 함께 영원히 떠나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저는 회장 오정숙의 시간과 반찬가게
오정숙의 시간을 바쁘게 오가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MEH 인베스트먼트 40층 회장실에서 수천억 원짜리 투자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마포시장으로 돌아와 그날 팔고 남은 반찬들을 정리했습니다. 최 실장은 제게 회장님, 이제 시장 일은 그만두시고 편히 쉬셔도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실장, 이 냄새가 바로 나야. 이 냄새를 잊는 순간 나는 30년 전에 오정숙이 아니게 되는 거야. 내 뿌리를 잊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신뢰를 논하겠어. 최 실장은 더 이상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저는 마지막 남은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 앞에 어떤 작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꼬마야, 이제 문 닫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아이는 넉 달 만에 보는 제 손주 이하준이었습니다. 하준아? 이호숙은 며칠은 입은 듯한 꾀죄죄한 티셔츠에 때가 낀 작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탈숙해진 얼굴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그 작은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여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달려와 냄새나는 제 앞치마를 붙들고 와락 안겼습니다. 하준아,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엄마, 아빠, 매일 싸워요. 무서워, 어둡고, 냄새나는 방, 싫어. 냄새나는 방, 서초동의 그 넓은 아파트가 아닌 신림동에 해가 들지 않는 그 반지하 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옛날에 할머니랑 갔던 시장, 버스 정류장 기억해서 왔어요. 7살짜리 아이가 그 무서운 부모의 싸움을 피해 혼자서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이 위험한 시장까지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제게 퍼부었던 그 모든 모욕보다 손주 녀석의 이 한마디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녀석을 안아들었습니다. 녀석의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냄새 맡고 싶었어요. 그랬구나. 엄마는 할머니 냄새 더럽다고 했는데, 아니야. 할머니 냄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냄새야. 계란말이 냄새, 잡채 냄새, 따뜻한 냄새란 말이야. 녀석은 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도 40년간 참아왔던 그 어떤 눈물보다도 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럽다고 세뇌당했던 그 아이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할머니 냄새의 진실을, 그 사랑의 냄새를 기억하고 저를 찾아와 준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버렸지만 이 작은 아이는 저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그 길로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팀을 꾸려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 내 손주, 이하준, 내가 데려와야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친권을 논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방치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켰습니다. 제 모든 부와 힘을 이용해서라도 이 무고한 아이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즉시 MEH 법무팀과 대한민국 최고 로펌을 통해 친권 상실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1년 만에 제 원룸이 아닌 강남의 MEH 인베스트먼트 펜트하우스로 하준이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우와, 여기 구름 위에요? 녀석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야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저는
녀석을 깨끗이 씻기고 제 품에 안겨 잠든 녀석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제가 1년간 갇혀 살았던 서초동 아파트가 개미집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에서 AMH 인베스트먼트의 로고를 바라보았습니다. AMH 이민혁, 한때는 제 모든 것이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바꿀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은 제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30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신뢰라는 제 철학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옆에 잠든 이 아이가 그 신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어른으로 자라난다면 그때는 기꺼이 물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오늘 저 오정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부모의 헌신마저 짓밟아 버린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 모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오정숙 할머니 같은 분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실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낡고 냄새나 보일지라도 그분들의 주름진 손과 몸의 밴 냄새야말로 우리를 키워낸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사랑의 냄새일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를 함부로 대하거나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따뜻한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에도 더 좋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